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1월 17일 뉴스 바리케이드 뉴스바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마련한 뉴스 메뉴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철도 파업을 이끌었던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간부 4명이 구속됐습니다.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공익적 파업임을 주장해왔고 자진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을 고소한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같은 날 여당 대표를 만나 국회의원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간 브리핑에서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최연혜 사장이 지난해 총선 때 새누리당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총선 때 했던 말과 지금 코레일 사장으로 보여주는 행보가 180도 딴판입니다. 어제 왜 여당 대표를 만났는지 뻔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총선 토론회 때 최연혜 사장이 했던 말들을 뉴스의 재구성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 KBS 이사회는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자고 의결했습니다. 방통위 승인과 국회 동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일각에서는 5부 능선은 이미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KBS 직원들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는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특히 매년 급증해온 간부 비중이 인건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KBS 내부에서조차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인건비 자료를 공개한 민주당 최민희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수십 년 유지되어 온 사실상의 양당 체제가 깨질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의 출현 때문입니다. 또 다른 관심사는 진보정당이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질 것인가입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류의 신부 문정현 신부입니다. 강정 평화성당 협동조합에서 맛 좋은 감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감귤의 수익금은 강정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강정 감귤로 강정의 평화를 꼭 이루어주세요. 1월 중순부터는 한라봉 주문을 받습니다. 주문 문의는 010-6286-2131. 이메일 주소는 safejeju 다음입니다. 도와주세요. 강정아 너는 이 땅에서 가장 작은 골이지만 너에게서 온 나라에 평화가 시작되리라. 조합은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최고의 별미 과메기. 고기 한 점에 마늘 쪽파를 얹고 미역 줄기로 둘둘 감아 초장을 찍어 먹는 환상적인 맛. 피부엔 탄력을 주고 성인병 예방과 숙취에도 좋은 과메기. 포항 죽도어시장 상인 협동조합이 포항 구룡포 덕장에서 천연 동결 건조 방법으로 말려 꼬들꼬들하고 맛깔나는 최고의 과메기를 국민TV 조합원들에게 특별 판매합니다. 이거 뭐길래 이렇게 맛있나요? 포항 구룡포 과메기입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로 전화주시면 총알 배송해드립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조간신문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PD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이제 국장한테 수상한 돈이 배달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최모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새로운 단서를 잡아낸 모양입니다. 이 최모군의 개인정보가 무단 열람된 다음 조이제 서초구 행정지원국장에게 의문의 금품이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자, 특히 금품을 보낸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 또 지목이 됐는데요. 곽상도 전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함께 검찰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지난해 6월 20일 조이제 국장 사무실로 우편물이 배달됐습니다. 작은 상자에는 5만 원권 현금 70만 원과 헬스용 러닝 셔츠가 있었습니다. 이때 조이제 국장은 6월 11일 최모군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열람하고 이렇게 9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조이제 국장은 곧바로 서초구 감사실에 신고를 했고 서초구가 서초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서 조사가 진행됐는데요. 액수가 적고 직무 관련성이 낮아서 11월 28일에 내사 종결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조이제 국장이 이 단서를 검찰이 잡았다라고 이렇게 알게 된 그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나에게 그 시점에 돈을 보낸 것은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 것이다. 사건이 터졌을 때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가 돈까지 받았다는 물증이 검찰에 제출되면 나는 끝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이제 국장 스스로 이걸 감사실에 신고를 한 점, 이 점을 들어서 이 돈은 자신과 무관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조이제 국장 책임으로 몰고 가려는 누군가의 흉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예. 혹시라도 뒤탈이 날까봐 예. 입막음을 해두려 했다는 추정이 가능하군요. 아, 그런 시각도 또 가능하겠네요. 네, 만약에 돈을 받았다면 결국 공범이 되는, 완벽한 공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훗날 이렇게 얘기하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돈을 보낸 사람이 청와대 쪽 인사들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들이 예. 이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으니 참 네. 답답합니다. 이게 다 사실이라면은 청와대는 범죄 집단이 되는 겁니다. 네. 예. 경향신문 일면 기사입니다. 이게 정말 참 이거는 참 영화라기보다는 코미디예요. 영화의 장르가 있습니다. 앞서서는 추리극인데 요거는 코미디인 것 같습니다. 최연의 그 코레일 사장이 새누리당 지도부를 어제 찾아갔습니다. 기다렸다가 황우여 대표를 만났어요. 자, 그런데 뜬금없이 대전 서구울 당협위원장에 자신의 측근을 임명해달라. 이재선 전 의원의 당협위원장 임명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최연의 코레일 사장은 지난 총선 때 대전 서구을 새누리당 후보였습니다. 맞붙었던 후보가 민주당 박범계 후보였는데요. 졌죠, 결국.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코레일 사장에 임명이 됐는데요. 코레일 사장, 공기업 사장을 하려면은 이런 당협위원장 자리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놓았어요. 근데 서구을 당협위원장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단 말이죠. 게다가 지방선거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예. 조직 정비가 필요한 시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당에서는 이 당협위원장 공석 그대로 둘 수 없다. 이런 내부적 그 논의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자, 이런 와중에 선진통일당, 예전에 그 자유선진당 있죠? 선진통일당과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 직전에 합당을 했습니다. 근데 선진통일당의 대전 서구을 당협위원장이 바로 이재선 전 의원입니다. 총선 때 같이 이제 경쟁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재선 전 의원으로 그래서 기왕 자리가 빈 거 합당도 했으니 이재선 전 의원 이 사람을 새누리당 대전 서구을 당협위원장으로 앉혀야 되겠다. 당내에서 이런 추진하는 힘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자 이 최연의 사장이 황우여 대표를 찾아가서 안 된다. 내 측근을 갖다 앉혀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 측근이 누구냐?
지난 총선 당시에 최현애 사장의 선대 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이 최현애 사장은 차기 총선에서 대전 서구울에 재출마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주변에 더욱 파다해지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 철도노조 파업을 초강경 대응한 것, 이건 역시 결국 차기 총선 공천을 노린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최현애 사장은 황우여 대표를 만난 것은 철도노조 파업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한 사과와 신년 인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황우여 대표는 대전 서구울이 자기 지역구였으니까 자기 좀 정치하고 싶은데 돌봐달라는 그런 얘기다라고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이야기는 또 그대로 싱크가 돼가지고 방송을 통해 다 나갔습니다. 네. 참 이건 예, 이게 그냥 한 5분 동안 웃고 싶습니다. 예. 이게 정말 이렇게 잠시 웃으세요. 예. 한국일보의 만평에 나왔는데 예. 왼쪽에는 KTX 기관차가 있고요. 예. 열차가 있고 예. 오른쪽에는 새누리당 차가 보입니다. 네. 이 양쪽에 예. 다리 하나씩을 걸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최현애 사장입니다. 예. 자, 이런 사람들이 여기 사장이 되나 봐요. 공기업 사장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 공기업 파티가 끝났다라는 현우석 부총리, 얼마 전 발언이 있었죠.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이제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 이런 선언을 이렇게 한 이후에 과연 공기업은 낙하산 없는 그런 구조인가 따져봤어요. 중앙일보가 오늘 일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295곳의 기관장과 감사를 조사했는데 그 현오석 부총리 발언 이후에 2달 동안 새로 임명된 40명의 핵심 임원 중 15명이 새누리당 출신 정치인이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37.5%였다는 거죠. 박근혜 정부 출범 뒤에 현오석 부총리 발언 전까지 임명된 정치인 수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 이래 놓고는 그 이후에 정치인 낙하산이 3배로 늘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결국 친이의 공기업 파티가 끝났고 친박의 공기업 파티가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자, KBS 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이다라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의 주장이 이제 나왔는데요. 이 관련한 인터뷰가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예정인데요. 다른 것보다도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말이죠. 최민희 의원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매우 싫어합니다. 네. 하여간 터무니없는 사실까지도 뒤집어 씌워서 모략을 했던 신문이 바로 동아일보거든요. 자회사라 할 수 있는 채널A에서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종북 시비를 걸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중이기도 하고 또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 채널A 이 지분 구조 이 문제가 있다. 네.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고요. 이게 채널A의 실체적 압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실체적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최민희 의원이 KBS 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조선 동아 모두 최민희 의원 발언에 좀 더 무게를 실은 채 제목을 뽑았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KBS 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이다. 이렇게 말이죠. 자, KBS 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이다. 이 보도가 나오면은 어떤 여파가 있겠습니까? KBS 수신료 인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근데 KBS 수신료가 인상돼야 조중동, 종편에 좋은 거 아닌가요? 수신료가 올라가게 되면 KBS 광고 비중은 줄어들게 되고 그 광고의 파일을 조중동이 또 종편을 통해 나눠 먹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근데 KBS 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이다. 이렇게 최민희 의원 이야기를 그대로 제목화한 것을 보면은 글쎄요. 무슨 의도일까요? 전략의 부자인 건지 하여튼 항상 자기들의 이익에 기반해서 기사를 써왔고 제목을 뽑았던 두 신문 이례적입니다. 사실 연봉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네. 좀 자극적이죠. 예. 심한 경우엔 선정적인 보도로 보이기도 하고요. 네. 과거 노동계 지금도 마찬가지고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든 어떤 기업이 파업을 하든 파업을 공격하는 쪽
네. 특히 이런 조중동과 같은 보수 언론에서는 연봉을 늘 먹였습니다. 예. 근데 같은 기준으로 비판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선정적인 보도일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KBS가 자구 노력 없이 수신료, 국민의 세금이나 다름없는 수신료를 받으려 한다는 점에서 네. 국회의원이 자료를 공개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동아일보는 글쎄요. 그냥 연봉이 높다 이 얘기만 하고 있군요. 예. 지금 이 기사 어디에 수신료 얘기가 있나요? 전혀 그런 얘기는 없는데. 네. 그러니까 수신료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예. KBS 직원 비판만 하고 예. 수신료 얘기를 하면 파이가 안 돌아오잖아요. 수신료는 올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동아일보 네. 입장에서 보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빼고 KBS 직원들이 돈 많이 받는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예. 최민희 의원이 발표할 때는 수신료 문제 때문에 이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예. 핵심은 빠지고 네. 비판하고 싶은 것만 비판한 거죠. 예. KBS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되면은 조중동 종편에게 뭐 나름대로 또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겠죠. 저는 조선동아일보 기본적으로 회사의 이익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다고 봅니다. 네. 예, 이 모든 것에 우선된다고 봅니다. 자, 경향신문 사면으로 가보면요. 기초선거, 그러니까 뭐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선거 여기서 정당 공천을 없애도록 하겠다. 이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여당이 그거를 그야말로 전 뒤집듯 뒤집어 버렸단 말이죠. 공약 파기가 뭐 이것뿐입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사가 그래서 주목됩니다. 첫 번째, 빌려온 좌클릭 의제는 버린다. 그래요, 진짜. 네. 경제민주화가 그렇고요. 또 재벌에 대한 규제 이런 것도 뭐 이미 뒤집은 지 오래입니다. 또 대표적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제, 보편적 복지의 어떤 상징처럼 돼버렸는데 또 반값 등록금 확실하게 이행하겠다. 모두 다 전 뒤집듯 뒤집었습니다. 자, 이렇게 빌려온 좌클릭 의제는 버린다는 점이 첫 번째 패턴이고, 두 번째, 몰랐다거나 아니라고 우기거나 뭘 잘 모르고 생각하셨다거나 이런 식의 또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식의 견강부회식 공약 파기 패턴도 있다는 겁니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 공약 검증이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하느냐라는 기자들 질문이 있었을 때 실질적 작업을 맡아서 해본 결과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인정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잘 몰랐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초연금 공약 후퇴를 놓고는 박근혜 대통령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하면서도 공약 포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반값 등록금 후퇴를 놓고도 1년 정도 늦춰놨던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1년 뒤에 한번 보죠. 어떻게 또 말이 바뀌는지. 세 번째, 공약 주체들이 주도한 그 약속 파기였다. 그러니까 공약을 만든 사람들이 앞장서서 약속을 파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패턴이 있는데 해외 순방할 때 말이죠. 그럴 때 공약 파기를 합니다. 인도, 스위스 같은 이런 해외 순방을 떠난 이튿날 기초선거 공약 파기를 공식화했고요. 지난 10월에 기초연금 후퇴 파문이 번질 때는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순방을 떠났네요. 예,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순방 때 주로 공약 파기를 하는 건가요? 물타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초선거 공약 파기 논란을 가리기 위해서 개방형 예비 경선 도입을 제안했고 2015년 전작권 전환 공약을 파기할 때는 북한 미사일과 같은 안보 변수를 끄집어내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물타기, 남에게 덮어씌우기, 그리고 몰랐다는 모르쇠.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그 명분이 뭐였냐면요. 새누리당의 명분은 위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런 위헌 판결이 있었는지 따져봤는데 없었어요. 새누리당이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2003년 1월에 나온 헌재 결정인데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의 표방 금지에 대해서만 위헌이라고 했을 뿐 정당의 후보자 공천은 재판과 관련 없다면서 판단을 배제했습니다. 다르죠. 정당 공천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는 것.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헌재의 결정을 전혀 다른 맥락으로 해석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왜곡, 오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여튼 명분이 없으니까, 공약 파기에 명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면피를 하려는 그런 의도가 매우 역력해 보입니다. 국민을 바보로 알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런 의문을 던집니다. 네. 국민일보 6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춘천지검 전모검사가 연인관계인 여성 연예인을 돕기 위해서 검사의 본분을 저버렸다가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6년간의 검사 생활도 마감하게 됐는데요. 자, 현직 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2000년대 들어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하는데 말이죠. 자, 구치소에서 편지 주고받다가 이 연예인이 집행유예 석방 뒤에 본격적으로 교제하기 시작했는데 이 연예인에게 생활비, 사업자금 명목으로 600여만 원 이렇게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 예, 성형외과 의사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점은 시인을 했는데 사건에 개입했다는 점은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기사가 그나마 그래도 중지를 지키는 겁니다. 조선일보 오늘 기사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 여성 연예인이 어떤 성형을 했길래 검사까지 동원해서 보상받았나? 이렇습니다. 이 연예인이 어디인지 밝힐 수 없다. 이 연예인 이름도 나왔어요. 어디인지 밝힐 수 없다라고 했는데 조선일보는 가슴은 730만 원, 엉덩이는 800만 원 선이다. 여러 군데를 동시 성형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기사를 썼습니다. 이 기사 쓴 거 보니까 이름을 보니까 여성 기자로 보입니다. 김민정 기자, 오수미 인턴 기자. 이게 참, 이 같은 여성으로서 이런 기사를 쓰고 싶은가요? 물론 제목을 뽑은 것은 데스크겠죠. 근데 하여튼 이 조선일보의 이 제목만 보면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아주 찌라시만도 못하는 그런 이 제목입니다. 한국일보 1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19살부터 64살 남녀 3,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발표한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1.5%가 지난해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고 피해자 가운데 1.1%만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피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66.6%였습니다. 피해자 99%가 경찰에 신고를 안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신고해봐야 소용이 없죠. 이미 뭐 당장 그 검찰 서울중앙지검 2차장도 보십시오. 이거 뭐 성추행, 명백한 성추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조처만 받았고요. 그것도 피해자의 어떤 입장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채 품위 손상을 했다는 이유, 그 이유로 경고만 받았습니다. 이런 사법 구조 속에서 무슨 2차 성폭력을 그렇게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신고를 하고 법에 호소하겠습니까? 그럼요. 네. 이진환 차장 옷 벗어야 됩니다. 옷 벗어야죠. 이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게 대체. 예. 자, 마지막 기사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그 한국일보 6면 기사인데요. 자, 윤치호 아시죠? 윤치호. 구한말 대한제국의 정치인인데요. 자, 이 사람 나중에 친일파로 돌아섰던 인물입니다. 1930년대 이후에 친일로 돌아서서 태평양 전쟁 참여를 독려했고 그 공로로 일본 제국의회의 귀족원 의원을 지냈습니다. 아주 뭐 명징한 친일파입니다. 이 때문에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2006년 반민족 친일행위자를 공식 발표할 때 일반 친일파도 아니고 생계형 친일파도 아니고 대표적인 친일파로 분류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애국가 작사가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자, 서명까지 된 붓글씨 이 문서, 이게 발견이 됐는데 이게 애국가 가사라는 겁니다. 미국 에모리대에 보관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친필본이 확인이 되면은 윤치호가 애국가의 작사가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확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작곡가는 안익태 선생, 그분도 친일파로 분류가 되죠. 작사 친일파, 작곡 친일파. 예.
그래서 사실은 애국가가 과연 우리의 국가로 합당하냐라는 논란이 여기서 출발했던 겁니다. 남한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부인해서가 아니라 아니 이게 어떻게 작사 작곡가가 모두 친일파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와중에서 애국가에 대한 그런 논란이 빚어졌던 거죠. 물론 아직 윤치호가 진짜 작사가인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은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마치 대한민국의 어떤 체제를 부정한다 이런 식의 용도로 갖다 쓰는 일부 세력들. 물론 작곡가 안익태 선생은 친일파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친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어도 그것에 만주국에서 이제 지휘를 했었죠. 예. 네. 또 한국 환상곡 알고 보니까 이제 일제를 찬양했던 그런 음악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고요. 네. 이제 윤치호 이 인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논란이 없는 명백한 친일파로 분류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네. 이 인물이 작사한 노래를 애국가로 불러야 된다. 저부터도 상당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깨름직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제 SBS 8시 뉴스. 오늘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 최연해 코레일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회의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린 최 사장은 황우여 대표와 20분간 따로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약속을 했었는데 그 국회 소위가 길어져서 인사를 못 드려서 오늘 잠깐 인사드린 거예요. 하지만 황 대표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자기 지역구였으니까 자기 좀 잘 좀 여기 정치하고 싶으니까 좀 돌봐달라 그런 얘기죠. 최 사장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대전 서구 을에 출마했다 낙선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최근 당협위원장이 없는 지역구의 후임 임명 문제를 논의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코레일 사장이 되면서 내놓았던 자기 지역구의 후임 당협위원장 선정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최 사장이 황 대표를 만나러 왔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일 때 최연해 사장. TV 토론회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 3월 26일 대전 MBC 주최 토론회 실황. 저 최연해 서구의 발전을 앞당기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과감히 나섰습니다. 여성의 섬세함과 겸손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직접 챙기는 생활 정치를 하겠습니다. 총선 때에는 서로 다른 당 후보로서 경쟁자였으나 대선 직전 선진통일당과의 합당으로 한 식구가 된 이재선 전 의원. 이제는 대전 서구을 새누리당 지역협의회를 놓고 최연해 사장과 한판 붙게 생겼는데 최연해 새누리당 후보. 이 토론회에서 이재선 선진통일당 후보와 일문일답을 주고받았는데 그런데 또 이명박 정부에서는 철도공사 중에서 알짜배기 KTX를 민영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적 반감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누리당의 정책 기조는 국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밀어붙이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 후보께서는 철도공사 간부 출신으로서 또 누리당의 후보로서 이명박 정부가 이것을 밀어붙일 때 여당의 국회의원이 됐다 칠 때는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KTX 그 분할 민영화 이 방안에 대해서도 저의 반대 의사를 명백히 한 적이 있고요. 또 우리 그 현재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이 KTX의 분할 민영화에 대해서는 명백한 그 반대 의견을 그 발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유선진당의 그 이재선 후보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뭐 여당의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이것을 막지 못한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이재선 후보 정권이 밀어붙이면 밑에서는 시키는 대로 해야지 어떻게 하겠나라며 전국을 찌르는데 그런데 당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론은 누리당의 그 분들은 사실 그 당론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정부의 대통령께서 밀어붙이면은 여당의 국회의원이
함부로 막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뿐 아니라 고레일 사장이 되면 더 그럴 수밖에. 새누리당 기호 1번 최연애를 꼭 도와주십시오. 정의롭고 믿을 수 있는 정권을 만들겠습니다. 박근혜 위원장과 함께 새로운 서구, 활기찬 서구, 누구나 살고 싶은 서구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love coffee, I love tea.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우리 랩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 랩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리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막간 퀴즈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윤성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말이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것일까요? 1번 미국 뉴욕타임스를 비판하기 위해, 2번 교학사 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부끄러워하며, 3번 국정원 선거 개입을 비판하기 위해, 4번 일본 아베 총리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기 위해. 정답을 아는 분은 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두 분을 추첨해 음반을 선물로 드립니다. 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국제 뉴스와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황준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또 이런 제안을 했군요. 상호 비방과 적대 행위를 중지하자. 예, 어제 저녁 8시가 돼갈 무렵에 북한이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중대 제안이라는 것을 북한 국방위원회 명의로 발표했는데요. 오는 30일 설 명절을 계기로 해서 상호 비방과 중상을 중지하고 한미연합 군사훈련 같은 군사적 적대 행위도 전면 중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서해 5개 섬 10점 지역을 포함해서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중지하자, 이런 제안도 했고요. 자기들의 제안을 남쪽이 받아들이면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문제가 개선될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그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하라는 요구는 하루 전에도 나왔었죠? 예, 어제 이 시간에도 전해드린 대로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이 그저께 한미훈련을 중단하자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온 그 국방위 제안도 같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남쪽의 훈련 중단을 제안하되 어제는 남쪽이 안 하면 자기들도 안 하겠다라는 유화적인 내용을 상당히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정중하게 제안한다라는 표현도 썼고 이 제안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실천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주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설득조를 보였고 또 그 실천이 뭔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포석이다. 이런 해석하고 또 반대로 그냥 명분 축적용에 불과하다라는 해석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명분 축적이라는 거는 어쨌든 최대한 자기들이 남쪽을 설득하는 식으로 말을 해둬야지 나중에 한미 군사훈련이 있고 또 거기에 자기들이 어떤 대응을 할 때 모든 거는 남쪽 책임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위하는 사전 포석이라 이런 뜻입니다. 북한이 위장 평화 공세를 하고 있다라는 아주 고전적인 20, 30년 전에 나왔던 그런 표현도 보수 언론에 실렸습니다. 네. 해석의 영역으로 보자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안이다 아니면 명분 축적용이다 두 가지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맞을지는 남쪽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요. 북한의 제의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유화적으로 나간다면은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는 거고 또 그걸 그냥 외면하고 무시해버리면 긴장을 위한 명분 축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쪽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에 상당한 공감이 갑니다. 예. 우리 반응은 뭐였습니까? 국방부가 어제 밤에 대응을 했는데 김민석 대변인은 한미연합훈련은 정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서 중단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고 이거는 늘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방은 북한이나 하는 거지 남쪽에서 하지는 않는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관계자라는 익명을 통해서 북한이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평가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명분 축적용 이쪽 해석에 무게를 실은 겁니다. 북한의 제안을 그대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 오늘 청와대에서 열리는 긴급 안보정책 조정회의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올 것 같고 어떤 특별한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남북이 서로 엇갈리게 주고받으면서 2, 3월에 위기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네.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군요.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귀환 정책 혹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새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움직임은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호를 추가로 배치한 건데요. 시어도어 루즈벨트호는 원래 대서양 함대, 대서양 쪽에 있는 이 함대 소속인데 그거를 태평양 쪽에다 옮겨서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현재 활용할 수 있는 항공모함이 총 10대인데 그중에서 6척을 아태 지역에 배치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아태 지역에 있는 하나가 퇴역을 해서 5척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즉 아태 지역에 6척을 준다라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대서양에 있던 거를 태평양 쪽으로 옮겨왔습니다. 네, 그 위에 또 어떤 군사적인 움직임이 있었죠? 미국 공군도 스텔스 전투기 12대하고 또 그것과 관련된 병력 300명을 일본 오키나와의 카데나 기지에 배치 중이라고 미국의 군사 전문지 에어포스 타임스가 그저께 보도했습니다. 4개월마다 이루어지는 정기적인 순환 배치인데 어쨌든 최근에 강화된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아태 지역의 핵잠수함 상황에 대한 보도도 있었는데요. 미국의 핵잠수함 전력의 60% 이상이 이미 태평양 지역에 집중 배치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었습니다. 그 미국이 말하는 아태 재균형이라는 거는 시소로 보자면 시소가 중국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미국 쪽에다 무거운 걸 더 갖다 놔서 균형을 맞추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동북아의 군사력이라는 시소가 중국 쪽에 기울어져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지만 미국은 그렇게 보고 재균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 3월에 한반도에 긴장이 생긴다면 아마 이런 상황이 북한의 대응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 위안부 결의안의 준수를 촉구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예, 2007년에 미국 하원이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적이 있었는데 네. 미국 하원이 그저께 일본 정부가 2007년 결의안을 지키게 하도록 미 국무부 장관이 독려해야 된다라고 촉구하는 조항이 포함된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원래 법안의 명칭은 2014년 미국 행정부 통합 세출법안
이건데요. 그 안에 위안부 결의안에 관한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문구를 보면은 2007년 7월 30일 하원 위안부 결의 통과를 주목하고 국무장관이 일본 정부가 이 결의에 제기된 사안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2007년에 통과된 건 결의안, 레졸루션이었는데 위안부 문제가 미국 의회의 정식 법안, 액트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2007년 위안부 결의안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그때는 일본계 3세인 마이크 혼다 의원이 발의해서 채택이 된 건데요. 일본 정부가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 총리가 공식 성명을 통해서 사과할 것, 그리고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라서 일본 전후 세대에게 교육할 것,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번 법안, 그저께 통과된 법안도 역시 혼다 의원이 주도를 했고 일본 정부가 눈치를 못 채도록 비밀리에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번 법안은 일단 하원을 통과했고 오늘쯤 상원을 통과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도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베 정권이 상당히 곤혹스럽겠어요? 예, 사실 2007년 위안부 결의안도 아베 때문에 나온 거였습니다. 그때도 아베가 총리를 하던 때였는데 지금 못지않게 이념적이고 또 반역사적인 정책 그런 것들을 펴면서 그때는 미국 뉴욕타임스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언론들이 들고 일어났고 그런 힘을 받아서 위안부 결의안이 미국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아베한테 상당한 내상을 줬었고 2개월 뒤에 결국은 아베가 그 위안부 결의안이 채택된 2개월 뒤에 아베가 총리에서 물러났었습니다. 그런데 아베가 두 번째 총리가 돼서는 지금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2007년처럼 똑같이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외교 당국이 역할을 좀 했습니까? 그거는 드러난 게 없는데요. 별로 역할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요런 분위기에서는 뭔가 역할을 한다면 어떤 미국의 움직임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만약에 했다면 외교부가 나름대로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설명을 했었겠죠. 네, 아직은 안 나왔고요. 안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SBS 8시 뉴스. 오늘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 최연해 코레일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회의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린 최 사장은 황우여 대표와 20분간 따로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약속을 했었는데 그 국회 소위가 길어져서 인사를 못 드려서 오늘 잠깐 인사드린 거예요. 하지만 황 대표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자기 지역구였으니까 자기 저희 정치하고 싶으니까 정표를 봐달라 그런 얘기죠. 최 사장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대전 서구 을에 출마했다 낙선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최근 당협위원장이 없는 지역구의 후임 임명 문제를 논의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코레일 사장이 되면서 내놓았던 자기 지역구의 후임 당협위원장 선정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최 사장이 황 대표를 만나러 왔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일 때 최연해 사장. TV 토론회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 3월 26일 대전 MBC 주최 토론회 실황. 저 최연해 서구의 발전을 앞당기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과감히 나섰습니다. 여성의 섬세함과 겸손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직접 챙기는 생활 정치를 하겠습니다. 총선 때에는 서로 다른 당 후보로서 경쟁자였으나 대선 직전 선진통일당과의 합당으로 한 식구가 된 이재선 전 의원. 이제는 대전 서구을 새누리당 지역협의회를 놓고 최연해 사장과 한판 붙게 생겼는데 최연해 새누리당 후보. 이 토론회에서 이재선 선진통일당 후보와 일문일답을 주고받았는데 그런데 또 이명박 정부에서는 철도공사 중에서 알짜배기 KTX를 민영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적 반감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누리당의 정책 기조는 국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밀어붙이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 후보께서는 철도공사 간부 출신으로서 또 누리당의 후보로서 이명박 정부가 이것을 밀어붙일 때 여당의 국회의원이 됐다 칠 때는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KTX 그 분할 민영화 이
방안에 대해서도 저의 반대 의사를 명백히 한 적이 있고요. 또 우리 그 현재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이 KTX의 분할 민영화에 대해서는 명백한 그 반대 의견을 그 발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유선진당의 그 이재선 후보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뭐 여당의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이것을 막지 못한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이재선 후보 정권이 밀어붙이면 밑에서는 시키는 대로 해야지 어떻게 하겠나라며 전국을 찌르는데 그런데 당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론은 누리당의 그 분들은 사실 그 당론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정부의 대통령께서 밀어붙이면은 여당의 국회의원이 함부로 막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뿐 아니라 고래1 사장이 되면 더 그럴 수밖에. 새누리당 기호 1번 최연애를 꼭 도와주십시오. 정의롭고 믿을 수 있는 정권을 만들겠습니다. 박근혜 위원장과 함께 새로운 서구, 활기찬 서구, 누구나 살고 싶은 서구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력에 종속되거나 사장을 권력이 내려보내는 언론은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고 중요한 게 광고 아닙니까? 경영 때문에. 네. 대자본의 눈치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이 어려운데 네. 이 국민TV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네. 정말 십시일반으로 네. 권력이나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 언론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주류 언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동아투이 선배들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KBS 직원들 연봉이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이라는 기사들이 조중동에도 한겨레 경향에도 등장합니다. 이 기사가 여론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사안이 KBS 수신료 인상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려달라는 KBS. 수신료 부족하다는 주장이 여론을 설득하기 어려워 보이죠. 물론 본질은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여부입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그 KBS 직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 받고 있다. 이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게 국감 때 받은 자료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 사실은 1차 자료 배포를 했는데 그때는 뭐 국정원 건 등에 가려져서 네. 별로 관심을 안 보이셨는데 우연히 머니투데이라는 그 언론사에서 지금 네. 언론 특집을 한다고 해서 그 자료를 드렸던 겁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가 네, 자료를 받았는데요. 네. 그리고 그냥 자료를 분석한 겁니다. 네. 보니까 이게 방송사가 네. 직급이 관리 직급, 그다음에 1직급, 뭐 2직급 갑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직급도 두 개로 나누어져 있고. 네. 그거를 이제 되게 분석해 보니까 KBS 직원의 직급이 1직급부터 7직급이다. 네. 그리고 촉탁 특정직 예비 수습이 있는데 이게 직급별 현황 및 인건비 현황 요 자료를 그대로 보면 네. 2012년에 관리 직급 평균 인건비가 1억 3,221만 6천 원. 네. 1직급은 1억 1,599만 8천 원. 네. 그다음에 2직급이 9,612만 3천 원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KBS에 문의한 결과 당시에 네.
해당 자료가 성과급을 제외한 기본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당시 답변에서는 KBS가 성과급이 없다. 네. 예, 이거를 저희에게 명확히 하지 않아서 이제 이 부분에서 저희가 그러면 이제 아까 이직급이 9,612만 3천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저렇게 받는 소위 성과급이라는 거를 다 합치면 이직급 이상의 고위직 연봉이 1억 원 넘을 거다. 네. 예, 이런 자료를 냈었던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거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더 주목했던 거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직급별 인원수 증감을 쭉 살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직급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11% 증가했는데 네. 그 이외 하위직이 11% 줄어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요 자료를 그대로 분석해서 역피라미드 인력 구조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라고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 5년간 KBS에 이제 4급 이상 초임 인건비가 얼마나 상승했냐. 네. 보니까 이게 직급별로 좀 들쭉날쭉이에요. 근데 네. 관리직급하고 1직급 같은 고위직일수록 인건비 증감률이 평균보다 높았어요. 네. 그래서 이건 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당시에 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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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안이 뭐 갑자기 어저께 네. 뭐 관심들을 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뉴스가 시기에 따라서 주목도가 달라지는데 네. 지난달에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을 의결했기 때문에 네. 그것도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겠다고 이렇게 의결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뭐 넉넉히 받으면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하냐 뭐 이런 여론이 있는 그런 기사가 네.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 네. 이 기사를 보고 네. 최민희 의원께서 단순히 연봉 수준 가지고 예. 뭔가 문제 제기할 뿐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상하게 보긴 했습니다. 제가. 저희는 연봉 수준을 문제 삼은 게 아니고요. 네. 어저께 이제 그 자료를 주었어요. 그냥 네. 저희가 분석한 자료는 안 드리고요. 네. KBS에서 받은 표를 그냥 뭐 자료를 수집한다기에 기자에게 드렸는데 네. 뭐 그거를 분석하시고 그 기자분께서는 그 연봉 수준을 제목으로 뽑으셨더라고요. 예. 네. 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인력 구조가요. 네. 이 위로 갈수록 두터워지고 네. 2급에도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네. 갑부터 두터워지는군요. 갑 같은 경우에 예. 5년 전에 비해서 무려 10%포인트가 늘었어요, 비중이. 네, 그래요. 네, 그래서 2008년도에는 23.6%였던 비중이 2013년에는 무려 32.9%까지 숫자도 1229명에서 1568로 느니까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저희가 이 자료 분석이라는 것도 조심스럽긴 하죠. 왜냐하면 이건 숫자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네. 그 숫자 뒤에 숨어 있을 사정이라거나 혹은 뭐 감추고 싶은 것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국감에서 문제 제기할 때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수신료 올리자는 이 담론이 나올 때마다 나왔던 얘기가 있잖아요. 예. KBS의 어떤 뭐 경영 합리화 이게 같이 따라다녔잖아요. 샘플처럼. 네. 예. 그런데 KBS 경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의 속사정을 이렇게 늘 사람들이 수치로 제시하면 네. 안 믿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털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2008년도 이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KBS나 MBC나 YTN 같이 이른바 언론, 장악 문제가 대두됐던 언론사에서는요, 네. 인사와 관련해서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인사 승진을, 노조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또는 구성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썼는데 네. 사실 2급 갑부터가 네. 사실 실질적인 승진의 대상인데 네. 이 비중이 40% 가까이
전체에서 예. 차지하도록 인력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 이것도 물론 일반화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말 잘 듣는 직원들을 승진시켜줘서 위를 두텁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좀 하게 됩니다. 이 표를 보니까요. 그러면 저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도 KBS 측에 네. 뭐 자료도 요구하고 질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MBC하고 KBS는 또 다릅니다. 예. 예, KBS는 스스로도 국민의 방송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투명하고 가능하면 모든 걸 밝히는 게 네. 맞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정현주 사장이 KBS 사장에 5년 동안 재임하시면서 예. 사실은 KBS 내부 체질을 많이 바꾼 건 사실입니다. 네. 예, 체질도 바꾸고 구조조정도 하고 나름대로 애를 쓰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후에 방송장악 과정에서 그게 저 과거의 원점으로 기조가 돌아간 게 아니냐 하는 우려를 늘 하고 있는 겁니다. 네. 2008년 이전과는 지금 이 표만 봐서는 비교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일단 하위직을 보면 6, 7급 가장 밑에 하위직 같은 경우에 비중이 15.2%에서 9.5%로 확 줄었군요. 네, 그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KBS가 어떤 어제 해명 자료를 냈냐면요. 네. KBS가 경영이 어려워서 신입사원을 제대로 뽑지 못해서 그랬다. 네. 이런 해명 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KBS가 낸 해명 자료가 네. 오히려 저로 하여금 좀 더 이 부분을 자료 요청도 하고 뭐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일반 대기업의 경우 뭐 경영이 어려울 때 신입사원 규모를 줄이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KBS도 그게 그대로 해당될까부터 네. 아주 작은 의문부터 큰 의문까지 의문이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예. 자, 수진료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이 돼 있는 거죠? 지금 KBS 이사회 의결이 된 게 지난달이고요. 네. 그 이후로 한 달 이상 지났는데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네, 우선 수신료 문제가 처리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예. KBS 이사회가 의결해서 방통위로 보냅니다. 네. 그럼 방통위는 60일 이내에 KBS 이사회의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붙여서 국회로 보내게 됩니다. 네. 그럼 그게 이제 국회 미방위로 오게 되고요. 미방위에서는 전체 회의에 이제 그 수신료 인상안을 올리고 나서 소위로 보내고 다시 전체 회의로 올리고 뭐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처리됩니다. 네. 예, 그런데 요 과정이 다 회의체를 거치기 때문에 예. 이제 그게 뭐 간단하지 않은 거죠. 네. 근데 KBS 이사회도 아시다시피 야당 추천 이사들이 다 퇴장한 가운데 여당 추천 이사들끼리 1,500원 인상안을 처리해서 방통위로 보냈고요. 네. 이제 방통위가 30일 지났으니까 방통위가 이제 30일 지났으니까 앞으로 이제 30일이 남은 거죠. 네. 2월 한 11일경까지 방통위가 결정을 내리겠군요. 예, 그래야 하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날짜에 계산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뭐 60일 더하기 한 10일 내지 15일 뭐 더 경과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2월 중순 내지 말경까지 방통위 결정이 나올 것이고. 네. 방통위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거기서도 만약에 표대결로 가면 KBS 뜻대로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방통위도 3대2 구조잖아요. 예. 그래서 표대결로 가면 뭐 어떻게 하겠죠. 근데 이미 방통위는 60일이 지나면 네. 국회로 보내야 된다고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제가 보기에는 방통위가 무리하게 막 빨리 하거나 뭐 늦춰도 15일이잖아요. 네. 네. 그게 큰 문제인 것 같진 않고요. 방통위가 얼마나 방통위가 합리적으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붙이느냐. 네. 그 부분이 좀 더 중요한 과정 같습니다. 방통위가 어떤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유보적인 의견을 달아서 국회로 넘길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아예 안 넘길 수도 있고요. 안 넘기는 건 불가능하죠. 아, 그래요. 그럼 부정적인 의견을 달아서 국회로 넘겼을 때 국회에서 뭐 그럴 경우에 좀 통과될 가능성이 낮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건 이제 새누리당이 날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근데 일단 그 날치기 자체가 불가능한 걸로 저희는 검토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검토해 보니까요. 날치기의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무슨 천재지변, 전시, 그리고 국회의장이 뭐 여야 간사와 뭐 어떤 조정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사안, 뭐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수신료가 뭐 천재지변도 아니고, 뭐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 법의 원칙에 따르면 날치기가 불가능한 사안으로 봅니다. 근데 물론 저희가 2008년 이후에 방송장악 과정이나 이 새누리 정권의 일처리 과정을 보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건 법에 안 맞아, 원칙에 안 맞아, 상식에 안 맞아. 그런 걸 다 해온 과거 경력이 있기 때문에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할 수도 있는 세력이었죠.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법 제도를 놓고 보면은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뭐 그렇게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민주당 입장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방위 소속이신데 민주당이 혹시라도 새누리당과의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쳐서 수신료를 인상하는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니 그 경우의 수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으로 우리가 처리하고요. 그리고 해직 언론인 문제 해결한다는 거를 전제로 그럼 같이 하자. 이게 민주당 입장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법도 안 한다. 해직 언론인도 그냥 안 하겠다. 그러면서 수신료만 올리겠다. 이거 정말 99섬 가진 부자가 한 섬 더 달라는 격 아닙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끝으로요, 지금 말씀하신 그 수신료 인상의 조건으로 세우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 뭐, 해직 언론인 문제는 뭐, 제가 또 당사자이기도 해서 여쭤보기가 그렇고요. 그 지배구조 개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시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KBS의 불행은, 낙하산 사장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권만 잡으면 이제 낙하산 사장이 올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KBS 이사회 구조와 사장 선임을 바꾸자 방식을 그런 주장인데요. 일단 KBS 이사회가 지금 뭐 11명인데 7대4 구조잖아요. 다수결로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그냥 여당이 밀어붙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건 안들이 여러 가지죠. 일단 이사 숫자를 6대5 정도로 바꾸고 여야 5대5고 한 명은 여당이 하되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자. 일어난. 그다음에 사장을 뽑을 때 7대4로 여당이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구조에서 이게 특별 의결제를 사장 선임할 때 적용하자. 그럼 적어도 8명은 찬성해야 사장 뽑게 하자. 요 안. 그 다음에 사장 청문회 하자. 그래서 뭐, 정말 정파성이 강하고, 캠프에 있던 사람 못 오게 하자. 그 다음에 사장이나 이사 선임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자. 정당에 가입했거나, 뭐, 특정 캠프에 있었으면 3년 이내에는 KBS에는 못 들여오게 하자. 그 다음에 보도 제작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위원회를 두고 노사 동수로 구성하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요 중에서 방송 공정성 특위에서 합의된 사안은 사장 인사청문회,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그 다음에 결격사유 3년. 요 세 가지는 방송 공정성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의결했고요. 그 다음에 해직 언론인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방위가
해직 언론인 그러니까 해직 언론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결의를 한 상태죠. 방송 공정성 특위 차원에서는. 근데 이것조차 갑자기 새누리당이 그거 받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서 지난 미방위의 법안심사 소위가 일을 못하게 된 거였어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민주당 안과 그다음에 이 공정성 특위에서 의결된 안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사 숫자를 바꾸어 보자 이 부분보다 특별 의결 정족수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누리당이 동의를 안 해서 관철을 못했고, 그래서 미방위에서 이제 방송 공정성 특위의 결정 사항이 그걸로 끝난다가 아니고 요거까지는 합의가 됐고 요걸 미방위에 가져가서 더 논의하자. 요렇게 합의를 한 거라서 이제 미방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새누리당이 아예 이건 논의하지 말고 새누리 관심사안부터 하자. 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 어떤 과정 소위가 파행된 겁니다. 뭐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보고요.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고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성 특위에서 합의된 내용 정도면은 수신료 인상을 동의해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을 말씀드리면 저는 해직 언론인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었습니다.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국민TV 라디오 승용차 안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나온 차량의 경우 블루투스를 이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카팩을 구입해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에도 카오디오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불량의 관계 없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TV 라디오 게시판을 이용하세요.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네, 6월 지방선거. 진보 정당들 입장에서는 어느 때보다 혹독한 선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상의 양당 체제 속에서 힘겹게 입지를 다져왔지만 이번에는 안철수 신당까지 부상하는 상황이어서 여론의 관심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은 야권 연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까지 밝혔습니다. 정의당의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틀 전이었죠. 그 방송에 출연하셔서 야권 세력과의 연대는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선을 그으셨는데요. 예. 네. 그 입장에 변화가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지난주죠. 지난주 제가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 연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변함이 없지요. 네. 어떤 배경의 말씀이신지요? 예, 뭐 대개 선거를 앞두고 야당들이 연대를 해왔고 또 실천해 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요. 네. 그렇지만 그동안 그런 변화에도 그런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당 전체가 국민들에게 어떤 지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최근에 국민들의 요구는 특히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이제는 연대 그 자체보다는 세력을 바꿔라, 판을 바꿔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저희로서도 새롭게 창당하고 처음 임하는 전국선거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어떤 정당이라는 것을 좀 분명히 보여드려야 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뭐 민주당이나 안철수 의원이 어느 쪽도 야권 연대를 내세우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로서도 당연히 그것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독자적으로
선거에 임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네. 그것이 이제 원론적인 측면에서 하신 말씀이라면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선거라는 것이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고요. 예. 지금 안철수 신당 또 민주당도 뭐 연대에 대해서 각기 다른 말을 하고 있지만 제가 각 당 인사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여지는 여전히 남겨져 있더군요. 그렇습니까? 네, 예. 상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완전하게 선을 긋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정의당도 지금 이 상황에서 선을 분명하게 그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글쎄요, 완전하냐 아니냐라는 것들을 대개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죠. 네. 한참 이제 선거가 남았는데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할 때 되게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보통 이렇게 답변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여지를 많이 열어놓는 것이다. 그래서 또 언론에서는 다시 그것을 연대하려고 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말하기 굉장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일단 지금 안철수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도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세력을 바꿔라라는 국민의 요구를 어떻든 안철수 의원이 안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 연대를 한다는 게 결코 쉬워 보이지 않고요. 네. 그리고 양당 모두가 연대를 얘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가 연대를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 작은 당이 먼저 그런 것을 가정해놓고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하는 것은 좀 우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로서는 당연히 당이라면 당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 옳다. 네. 연대라는 것은 원래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개 기존의 야권 연대론을 깊게 되돌이켜 보면 왜 연대 안 하냐? 라는 이야기는 결국엔 제1야당에게 유리한 이야기가 되고 네. 그것이 혹시 지금의 민주당의 정체와 퇴락을 가져온 것은 아닌가? 이런 것도 저희가 깊이 한번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천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은 야권 연대라는 그런 선거 전략에 기대지 않겠다. 예. 그리고 원칙적으로 정당인 만큼 정당의 이름을 걸고 승부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저희가 당의 힘이 작죠. 다른 정당에 비해서 민주당이나 안철수 의원의 지지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정당입니다만 그래서 많은 후보를 내진 않지만 16개 광역단체장 후보는 어떻든 최대한 내겠다라고 네.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로서는 최대한 끝까지 가라라고 후보들에게 독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광역단체장에 집중하는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들리는데요. 네, 맞습니까? 예. 네. 보통 진보 정당 같은 경우에 기초단체장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왔는데요. 기초단체장은 전혀 후보를 안 낸다 이런 입장은 아니신 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당이 작지만 네. 두 분의 현역 구청장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당연히 재선시켜야 하고요. 네. 또 기타 다른 것도 기초단체장이 출마를 합니다. 아직 숫자를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네. 그 규모가 1당이나 2당처럼 크지는 않죠. 네. 저희가 광역단체장 중심의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건 기초단체장은 정말 연대하지 않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없고 네. 광역단체장은 크게 당을 상징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야권 연대 없이 끝까지 가겠다는 것과 광역단체장 후보 중심의 어떤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 지역적인 고려를 좀 하고 계십니까? 지역적인 고려라고 하는 것은 연대를 계속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울산, 그러니까 경남, 울산, 부산 이쪽이라든가 호남이라든가 아니면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지역적으로 집중할 곳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요? 물론이죠. 저희가 엊그제 인천, 네. 우리 저희 정의당이 그래도 꽤 기반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네. 영향력이 있고 그래서 인천시장 후보로 김성진 현 인천시당 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네. 과거에 진보신당 대표를 했던 분이죠. 저희 당의 조승수 전 의원께서 울산시장으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두 분은 저희가 다음 주에 출마 의사를 분명히 밝히실 것 같고요. 네. 서울 전후에서 세종시를 좀 빼고 16개 광역단체라고 본다면 저희가 최소한 10개 이상의 지역에서 후보를 내기 위한 계획들을 차분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광역단체장 말고 기초단체장을 여쭤본 이유는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아니라,
호남 같은 경우에요. 그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곳 아닙니까? 예.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랬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당세가 약한 정당에서 캐스팅 보트를 줄 수 있는 곳이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전략적으로 호남을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번 선거가 뭐 이제 우리 깊게 보면요. 네. 어디나 중요하고 서울도 중요하고 또 서울은 앞으로 이제 선거구도가 어떻게 돌아갈지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정치 변화가 예고된다고 볼 때 그 방향을 가늠하는 것이 두 군데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경기도에 대한 관심들이 높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호남 지역이죠. 네. 그래서 저는 경기도와 호남 지역에서는 저희가 꼭 후보를 내야 된다는 입장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 이후에 정계 재편의 어떤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쪽은 꼭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호남 쪽은 뭐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도 후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내겠다는 그렇게 예, 뭐 기초단체장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저희가 뭐 제가 아까 좀 전에 뭐 말씀하기 불편하시다고 했는데 저희가 작은 정당이면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네. 그렇게 지방선거가 한 2,000명이 넘는 후보를 내보내야 다 내보내는 선거입니다. 한국의 1당, 2당도 그렇게 내보내지 못하죠. 네. 저희로서 그렇게 규모 있게 내보내지 못하는데 아직 시간을 가지고 후보를 아직도 물색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지사 후보는 누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 당으로서는 과거 꽤 유력했던 두 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저희 당원이시고요. 네. 정치활동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만 심상정 의원도 꽤 유력한 후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이제 내부에서 거론은 됐는데요. 아직은 두 분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두 분의 개인적인 정치 구상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네. 특히 또 경기도는 굉장히 구도가 복잡할 것 같아서 네. 저희로서는 좀 천천히 전체적인 판을 보고 어떤 후보가 적합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고요. 꼭 그렇게 이름이 나 있는 분이 아니더라도 저희 당내에서 성장해온 좋은 분들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노회찬 전 의원 같은 경우에 2월 초면 좀 정치 활동 가능해진 그런 상황이 되죠. 풀리십니다. 1년 만에. 네. 그럼 노회찬 후보 전 의원도 광역단체장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은 뭐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접고 계시고 오히려 최근의 기간을 자기 재충전의 기간으로 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직접 드려본 적도 없고 예의도 아닌 것 같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주변에서는 노회찬 후보가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죠. 그 문제도 2월 중순쯤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는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요. 정치를 접었다고 이미 공언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정치를 접은 분을 정치로 다시 모셔오는 일은 가능은 하고 싶진 않은데요. 네. 주변의 여론이 또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만나 뵙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네. 저로서는 모든 가능성 중에 하나로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당 대표로서는 네. 그런 입장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론은 놓고 계시는군요. 예, 뭐 제가 열어놓고 있는 거죠. 유시민 전 대표 당사자는 아니실 거고요. 네, 그러니까 당원들 그리고 당내 여론이 높아지면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당에서 요구를 하면 대표로서 접촉해 보실 수밖에 없겠군요. 글쎄요, 예,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그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네. 자, 이른바 한국식 사회민주주의를 당의 지향점으로 밝히셨죠? 예. 네. 이 한국식 사회민주주의, 뼈대는 뭐죠? 지금 사회민주주의, 특히 이제 사회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은 것은 유럽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성공적 모델, 우리가 꼭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면 꼽는 게 이제 스웨덴 등의 북유럽 사회민주주의죠. 물론 그것은 이미 100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갖고 있는 지향, 그러니까 민주적인 방법으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해 나간다라는 것, 그리고 사회적 타협을 이루고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간다. 이런 면에서는 저희가 그대로 한국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보지만 이제 아무래도 시대가 변하고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변화는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네. 사회민주주의도 어떤 노동이라는 문제를 좀 계급적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지금 이 변화된 사회에서 노동은 모든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요. 네. 그동안 또 제기되어왔던 사회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고 비판되어왔던 생태 문제, 네. 녹색 문제를 적극적으로 또 수용해야 한다고 보고요. 분단된 한국 상황에 맞게 그런 사회민주주의 정신을 적용해 나가서 북유럽 복지국가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네. 그와 유사한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목표다. 이것을 분명히 저희들이 밝힌 것이죠. 네. 저희 하도 오랫동안 종북 얘기를 들어서 선거 전략상으로 이런 사회민주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여론을 일으키는데 오히려 좀 저해 요소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더군요. 예, 아주 일부 저희 당내에서도 있었었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국민들 다수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북유럽 복지국가를 선호한다는 것이 여러 번 확인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사회민주주의가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도 이제 이미 많은 국민이 알고 계시다고 봅니다. 네. 보수 세력 일각에서 그런 공격을 할 수도 있지만 아마 저는 다수의 국민들은 좀 코웃음을 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정당들이 자기들이 어떤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놓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로서는 이것을 비교적 눈에 보이는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분명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의 경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도 선거를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 통진당 이정희 대표가 어제 회견에서 지방선거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후보를 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통합진보당으로서는 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죠. 네. 정당 해산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로서는 정당 해산을 지금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로서는 통합진보당이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렇게 그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저희는 같은 진보지만 지향하는 어떤 노선과 문화 이런 것들 매우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로서는 저희 경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진보의 어떤 미래, 진보 정치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세력으로 인정받는 것. 이것이 이번 지방선거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고요. 네. 그러나 통합진보당을 염두에 두고 정치 활동을 한다든지 이러진 않고 국민과 직접 만나서 국민의 인정을 받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진보를 스스로 지지한다. 그러니까 진보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진보를 지지한다는 국민들이 최근에 많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24%의 국민이 스스로는 진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죠. 네. 당 차원에서 설정해 놓은 이 정도면 국민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의미를 둘 만한 그런 기준선이 있습니까? 예, 아직 그런 것을 숫자로서 네.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네. 저희가 많은 후보를 내서 많은 수의 당선자를 낸다. 여기다 초점을 두지는 않고 네. 이번 선거에서 국민에게 진보의 미래를 대표할 세력으로 인정받을 만큼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 네.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것이 숫자로 얼마나 되어야 할지는 좀 더 지켜보고 저희가 나중에 목표가 구체화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몇 명이 당선되고 이것보다는 전반적으로 후보를 낸 곳에서 어느 정도의 지지를 이끌어내느냐 이것을 더 의미 있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일부러 아껴둔 게 있습니다. 예. 예. 천 대표님께서 직접 출마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저야 원래 은평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했었고요. 네. 다음에도 은평에서 국회의원 출마한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당대표는 그런 개인적인 것보다는 당의 요구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당의 대표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양론이 다 있고요. 네. 저희 당내 특히 서울 지역에서 저로서는 무엇이든지 열어놓고 당대표는 당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열어놓고 하지만 당대표가 나가는 것이 꼭 득일지 이건 좀 더 네. 토론을 많이 해보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간다면 어느 지역이 될까요? 글쎄요. 지역을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서울 경기를 다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런 시각에 길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천호선 대표였습니다. 네, 뉴스바 이번 주 순서 마칠 시간입니다.
퀴즈 정답 말씀드릴게요.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역사적 사실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런 얘기를 했죠.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것일까요? 정답은 1번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미국 뉴욕타임스 사설을 비판하기 위해. 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